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신세계백화점 센터시티점입니다. 거기서 이제 VIP 분들을 상대로 상속 관련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늦게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을 하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와서 들으시라고 해서 제가 약속을 해서 하는 거고요. 상속법은 안 할 거고요.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속세, 그 다음에 플러스 증여세. 자, 한번 살펴볼게요. 상속재산 액수가 기본적으로 10억에서 20억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4년 내에 지금 4.4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낸 분들 사람 기준으로 보면 상속재산 규모가 100억, 200억, 300억, 400억, 뭐 1000억 이런 사람들만 상속세 내는 것 같지만 그냥 상속세가 10억, 20억 구간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 한 7,400만 원 정도 냈다. 그러니까 10억, 20억 규모면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면 이 정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가 일반인들이 내는 세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닌 게 된 거죠. 자,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상속세를 보면 또 어떻냐, 부자들이 전체 상속세의 절반 냈다, 다 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이제 100억이거든요 100억 이하가 요 정도 냈고요, 100억 초과가 요 정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초과가 거의 3조 내고 여기 100억 이하가 한 2조 낸 거고, 결국에는 이제 상속세 중에 세금 내는 사람은 부자들이다. 대부분 상속세 거치는 거에는 한 6조 중에 여기가 3조를 냈네요. 절반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건이 있었죠. 우리 이건희 상속세가 해가지고 이제 12조 원이 납부했죠. 이게 생각보다 이제 너무 커서 걱정이죠. 12조 원이 말이 12조 원이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 돈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개인이 들고 있기가 진짜 힘든 거죠. 개인이 내야 되는 거니까. 지금 하는 내용들이 제 유튜브에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걸 원하시면 유튜브 각 해당 영상을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상속세율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높다. 30억을 초과하면 세율이 50%다. 엄청나다. 지금 1억 원까지는 10%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20, 30, 40, 50. 생각보다 상속세가 너무 높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고 어떻다? OECD에서 2위다. 상속세가 지금 50%. 1위는 일본입니다. 55%. 요 정도 수준이다. 지금 너무 높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어느 정도죠? 40%.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40%까지 낮추자는 이제 개정안이 나왔죠. 기본적으로. 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보면 지금은 아까 10%에서 50%까지로 이제 세율이 있는데 이걸 바꾸자. 10%에서 40%까지로 바꾸고 대신 이 구간을 조금 조정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10억에서 30억 사이가 40%였는데 여기 없어졌네요. 그냥 10억 초과하면 다 40% 일괄 때리자. 대신 여기 50%가 없어진 거죠. 50%는 너무 많다. 이렇게 된 거고, 지금까지 이제 또 한 게 뭐냐면 자녀 공제를 올리자. 왜냐하면 지금 자녀 공제가 지금 5천만 원이거든요. 1인당. 근데 이제 개정안은 이제 5억까지 올리자는 거예요. 지금 배우자 공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기본 5억에서요 최대 30억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억이랑 실제 금액이랑 중에 작은 거로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되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상속재산이 25억이고 배우자가 1명이고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한 자녀인 경우에는 현행은 상속세가 4.4억이 나오는데 자녀 1명일 때는 3.5억이 나오니까 이제 9천만 원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상속세가. 그 다음에 두 자녀인 경우에는 현행은 4.4억인데 두 자녀인 경우에는 이제 1.7억이 되니까 2.7억만 내면 된다. 두 자녀면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고요. 자녀가 3명이면 어떻다? 25억을 상속받았을 때 지금은 4.4억인데 4천만 원만 내면 되니까 4억이 줄어든다.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공제가 5천만 원이다 보니까 일괄 공제를 받거든요.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5억을 받아 보니까 자녀가 11명부터 일괄 공제를 넘어섰으니까 자녀 10명 이하는 지금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5천만 원이 한계니까. 근데 이제 이게 1인당 5억을 해주니까 다 1인당 5억짜리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5억 기준으로 하면 현행은 12.9억인데 개정안으로 하면 11.5억이니까 1억 4천 줄어드는 거고요. 2자녀가 되면 12.9억인데 9.5억이 되니까 3.4억이 줄어든다. 3자녀가 되면 똑같이 12.9억인데 7.5억이 되니까 5.4억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현행은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다 똑같습니다. 줄어드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을 넘어가기 전까지 10명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녀도 5억까지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 체크인데 제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는 내용 제가 짧게 정리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계좌이체, 부부 사이에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부과되나요? 항상 물어보죠. 부부 사이에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공동생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방 배우자가 자금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비를 또 주어야 되니까 일반 배우자들은 괜찮습니다. 배우자는 증여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되냐,
결국에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목록의 재산을, 그러니까 생활비나 교육비 하라고 쓴 재산으로 예금에 가입하고 적금에 가입하고 그걸로 주식, 토지, 주택 이런 것들을 사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쓰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월급 1억이라서 1억을 계좌이체 주는데 그걸 다 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1억을 모아서 이렇게 와이프 명의로 주택 사고 토지 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증여세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녀에게 계좌이체할 때 생활비로 계좌이체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생활비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안 나오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는 부양 의무가 있죠. 직계 혈족 사이에는. 당연히 생활비, 애기들 키우는 데 드는 돈이랑 애기를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이런 것들은 비과세란 말이에요. 대학 등록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국세청에도 하도 유튜브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정리해서 배포를 했어요. 소득이 없는 가족, 당연히 돈을 못 버는 가족에게는 어떻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가족한테 생활비 목록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중개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죠.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맞죠? 교육비도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아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죠. 당연하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소득이 있는데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 손자 너무 예쁘다고 교육비 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득이 있는 부모가 이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할아버지가 줬다는 것은 이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뭐죠? 자녀가 지 알아서 직장 다니면서 돈 잘 버는데 자꾸 생활비, 교육비 목록으로 계좌이체 주면 이거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의 계좌를 국세청에서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국 두 가지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많이 당하는데, 어떻게? 주택 취득할 때 여러분들이 자금 출처조사 받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비싼 부동산 사면 자금이 어디서 났냐, 자금 출처를 밝혀라. 이때 이제 못 밝히죠. 그러면 이제 증여받은 걸로 보는 거죠. 월급 대비 카드 내역, 소비 내역을 봤는데 이걸 모을 수 없는 돈인데 이 돈이 어디서 샀냐, 이렇게 왔을 때는 대부분 이제 부모님한테 받은 걸로 이제 밝혀지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상수세 조사할 때 계좌이체 내역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렇게 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서 이때 이제 증여세로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외에는 평소에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최근에 나온 기사고요. 아빠 카드, 엄마 카드로 명품 쇼핑하면 증여세 폭탄 맞았다. 아까 똑같죠? 생활비, 교육비, 사회통념에 맞아야 된다. 말했죠? 통상적인 수준으로 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성년 자녀는 세법상 피부양 대상 안 된다. 그 다음에 생활비, 교육비가 자녀 재산 형성 도움이 어떻게 된다? 과세하겠다.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비과세 대상은 뭐냐? 비과세 대상은 사회 통념상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이고요. 또 결혼 축의금 등 축하금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명절에 받은 용돈 등이 포함되겠죠. 근데 이게 과도하면 어떻다? 이거는 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나 명품과 같은 고액의 선물, 이런 거는 이제 과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지급한 생활비나 교육비가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경우, 그러니까 생활비라 교육비 쓰라고 돈 줬는데 그거 모아가지고 집 사면 이런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소득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근데 여러분 통장을 국세청이 볼 권리도 없고 보고 있지도 않는다, 바쁘다 공무원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이제 만들어진 제도죠. 증여세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이게 뭐냐?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작년에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혼인신고, 결혼 또는 출생을 명목으로 해서 직계 존속이 주는 거면, 직계 존속 그게 뭐냐?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직계 존속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게 이제 1억 원까지는 빼주겠다. 근데 지금 우리 기본 공제가 5천만 원 있죠. 원래 그냥 부모 자식 사이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1억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죠. 최대 증여세 공제가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통합 한도가 1억이니까 혼인 명목으로 1억, 출생 명목으로 1억, 요거는 안 된다. 둘 다 합쳐서 총 1억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한 명이 1억 5천 받아올 수 있으니까 남편이 부모님한테 1억 5천 받아올 수 있고요. 와이프가 또 1억 5천 받아올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3억까지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가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3억까지 증여세를 안 받을 테니까 부모님이 3억 줘라. 그럼 이걸로 집 사고 전세금하고 아기 생활용품에 써라.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법원에서. 왜냐하면 워낙 출생률과 결혼율이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제 신설해 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올해 요 2024년 1월 2일 이후의 증여입니다.
그 전에 거는 안 해줍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죠. 대부분 이제 자녀에게 우리가 전세자금 부모님이 많이 주잖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차용증 쓰면 증여세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면 증여로 안 봐서 증여세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유튜브에 또 엄청나게 또 이 메타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이것도 국세청에서 정리해줬어요. 기본적으로. 사실 국세청 정리 자료보다는 법원 판결문이 최종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거 정리할 때 법원 판결문 기준으로 아마 국세청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정리를 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 다수의 판례에서 부모 자식 간이 하더라도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해야 되는데, 이자를 줘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죠. 당연히 이제 원금도 갚아야 됩니다. 나중에는 빌린 거니까. 자, 그런 거니까 쉽지 않죠. 대부분 안 갚으려고 하는 건데,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차용증만 있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는 뭐냐면 이제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거 제 유튜브 영상에 제가 찍어놨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그거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차용증이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엄청 대충 썼거나 이자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증여로 봐서 증여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증여세 부과 안 하겠지만 어떻게 한다? 차용증 작성 내용을 매년 관리해서 이자 지급 내역이나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연히 원금 상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는 거. 만약 상환 기간 중에 부모님 돌아가셔서 원금 갚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로 들어가서 더 세질 수 있다. 요거 알고 계시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는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냐? 2억 1,700만 원까지다. 가족 간 금전거래 증여 간주가 원칙이죠. 아까 봤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진짜 증여가 아니고 차용이 되려면 거래 입증을 위한 증빙 자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법에 법정 이자율인 4.6%보다 적게 받으면 증여세 당연히 나간다. 기본적으로 요거보다 높게 이자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덜 낸 이자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여가 아닌 경우로 보는 경우는 똑같죠. 뭐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법정 이자율 4.6%는 적용해야 돼. 최소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안 낸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계산해 보면 2억 1,700 곱하기 4.6% 하니까 이게 아마 999만, 그러니까 결국 1,000만 원보다 작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보다 밑으로 이자가 나오는 거면 그냥 이자 안 받더라도 증여세 안 내도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차용을 하더라도 이 금액 이하는 증여로 무조건 보진 않겠다. 이 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계산식인 거죠. 요것도 제가 유튜브에 자세히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4.6% 하면 920만 원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걸 999만 원까지 채우면 2억 1,7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생명보험금 가입하면 상속세 안 낸다. 종신보험, 사망보험 가입하면 상속세 면제하고, 왜냐면 내가 사망하면 목돈이 바로 아들한테 주는 거니까 우리 보험 수익자한테 그렇게 만들면 상속세 안 내도 되지 않냐. 자,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대부분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이제 보험은요, 여러분 구조가 보험 계약자가 있고요, 피보험자가 있고요, 수익자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구조로 연결되냐면 보험 계약자가 이제 보험회사랑 계약을 하는 거고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보험회사에 돈을 내고, 자,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의 상태를 보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죽었다?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준다? 수익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수익자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녀가 보험 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피보험자를 누구로 하냐? 당연히 이제 부모님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 자녀가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럼 누가 대신해 주냐?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보험료를 대신해 줘요. 이런 경우에는 속에는 뭐냐? 아버지가 보험료 내고 자식이 종신보험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종신보험료가 막 몇백만 원짜리 월에 내면 종신보험금이 막 몇 억짜리, 7억, 8억, 막 10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험료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험금 액수가 커지는 종신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거는 상속세 증여세를 잠탈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를 누가 냈다?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그냥 상속재산이다. 상속세 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이건 반대로 하면 되겠지. 똑같이 보험 계약자랑 보험 수익자를 자녀로 계약을 하고 보험료 납부자가 자녀, 내가 돈 벌어서 그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설정해 놓으면, 그래서 내가 받는 종신보험 뭐다? 상속세 아니다. 이거는 내가 냈잖아. 내가 보험료 내고 내가 보험 상품 가입한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아버지가 보험료 납부하면서 자녀가 보험료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뭐라고?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 조사할 때 털린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1,000만 원 이상 현금이 출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우리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거래 자료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고 여기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있는 자료들이 바로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쌓아놓고 있다가
여기서 뭔가 세무조사를 할 일 있어 털어서 야 얘 거 좀 줘봐 하면 여기서 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털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또 다른 수사기관 뭐 경찰, 검찰에도 다 줍니다. 요청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줄 거고, 요거 1,000만 원 이상 입출금도 그거죠. 뭐 입금과 출금을 별도로 계산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별로 하는 거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가볍게 툭 치고 넘어갈 텐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최다 조회수 기록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아니, 내가 자녀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계좌이체하면 기록에 남으니까 내가 현금으로 다 뽑아가지고 자녀명의 통장에 넣으면 안 될까? 그러면 이제 뽑는 순간 여기 걸리겠죠. 고액 현금 거래 보고조에 걸릴 거고요. 자녀명의 통장에 현금이 무더기로 입금된다 이러면 나중에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세 조사 받을 때 이건 증여로 추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상속세 한번 볼게요. 짧게. 상속세는 누가 납부하냐? 당연히 상속인이 납부하지. 근데 조건이 내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한다. 근데 상속인이 A, B, C가 있어요. 이 새끼가 신용불량자야. 상속받으면 또 다 닦아 쓸 놈이야. 그러면 A, B가 얘 몫까지 같이 내야 된다. 억울하다 A, B는. 근데 내가 10억을 받았으면 상속세는 10억까지만 책임지면 된다. 10억을 상속받았는데 11억 세금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죠.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 납부. 요 의미를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 제가 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상속세 줄이려면 상속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면 되잖아. 이거를 두 개를 더해가지고 요거를 뺀 다음에 세율을 곱하거든요. 그럼 자, 이거는 공제는 정해져 있죠, 법으로. 상속세율도 아까 정해져 있잖아요. 구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줄일 수 있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두 개를 줄이고 이거를 빼고 이걸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면 되죠.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제가 비싼 재산은 미리미리 증여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조문 때문입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우리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아닌 자 대표적 얘 누구지? 누구한테 주겠어요? 줘도 증여를 해도. 상속인이 뭐겠어요? 대표적인 아들, 딸이죠. 근데 아들, 딸한테 주면 10년 이내에 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상속인 아닌 자 누구야? 당연히 뭐 사위, 며느리, 더 나아가서 손자까지 이렇게 증여가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요거에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볼게요.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그러니까 사망 전에 증여한 건데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한다는 거예요.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할 때 가산에 합산한대. 상속세 계산할 때 또 누구? 죽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 아닌 자한테 증여한 재산 가액도 넣는다. 근데 가액은 다행히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하겠다. 한 번 더 낸다 그 말이에요. 대신 증여세 낸 거는 빼주는 겁니다.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그러니까 빨리 줘야지. 준 날로부터 11년이 지나면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상속세 계산할 때.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는 거죠. 자, 100억 자산가 남편이 죽기 2년 전에 내연녀한테 아파트 20억짜리를 증여한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한번 볼게요. 죽기 2년 전에 내연녀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내연녀는 상속인이 아니죠. 타인에게 줬는데 2년이니까 5년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재산 계산할 때 더한다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누가 내? 당연히 이제 본처가 내지. 누가 내? 내연녀한테 첩한테 이거 아파트 줬는데 돈은 본처가 내야 되는, 본처가 아주 빡신다만 이런 경우가 되면. 왜냐하면 아파트는 엉뚱한 애가 받아가는데 돈은 내가 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100억 자산가니까 상속재산이 상속세율이 아까 50%였죠? 30억 이상이면 50%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20억을 얹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20억이니까 이거 상속세율 50%니까 10억이 얹어지겠지? 20억짜리 받을 때 증여세를 이제 6억 4천만 원 냈단 말이에요. 이거 빼줘. 그러면 20억에 50%에 10억을 상속세 내야 되니까 10억 중에 이제 아까 미리 낸 거 6억 4천 빼주니까 3억 6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죠, 임기님. 본처 억울해서 환장합니다.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근데 아들한테 줬다. 아들은 상속인이잖아요. 상속인은 이제 10년 내까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8년 전에 줬으니까 20억 증여한 경우에는 당연히 120억 기준으로 될 거고요. 근데 8년 전에 며느리한테 줬잖아요. 그럼 며느리는 제3자란 말이에요. 며느리 사위는. 그러면 3자한테는 어디까지 들어간다? 5년까지 들어간다. 5년까지 들어가니까 아까 남은 재산 100억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거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손자, 며느리, 사위 증여가 많습니다. 요즘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 금고에 몰래 숨겨둔 현금도 상속세 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계좌에 돈이 예를 들어서 5억을 넣어놓고 사망하면 이 5억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상속세 대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머리를 써가지고 이걸 현금으로 빼놓자 이런 머리를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결국에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고요. 상속재산으로 예금이 15억 있었어요. 아버지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하기 10개월 전부터 현금으로 3억을 뺀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 1,000만 원은 안 되게 뭐 어떻게든 뺐겠죠. 근데 이게 어디 썼는지 몰라요.
모른다고 하겠죠. 국세청에는 어디 있겠어요. 금고에 있는 거예요. 일단 15억에서 3억을 뺐으니까 남은 재산이 12억이니까 3억은 현금으로 빼가지고 아빠가 썼다. 근데 어디 썼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국세청에서 그래 그럼 12억에서만 상속세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예금이 12억인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와 자식이 있으면 10억이 공제받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금융공제가 2억이 있기 때문에 12억이 있는 경우는 상속세가 빵원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왜?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에 상속재산 추정이 있다. 뭐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 1년 이내의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아까 뭐랬어요? 10개월 동안 3억을 뺐으니까 1년 이내에 지금 2억을 넘게 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이런 뭐라고? 상속 추정된다. 잡아넣겠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워지지가 않아서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냥 할게요. 안 보여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포함한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금의 사용처가 없는 경우, 결국 생활비로 썼다거나 병원비로 썼다거나 이런 게 입증이 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을 뽑았다면 이제 사용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근데 현금 뽑아놓고 안 쓰죠. 기본적으로 뽑아놓고 병원비는 이제 카드로 결제해야 되죠.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는 게 이익이죠. 그래 해야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상속세에서 깎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공제제도는 당연히 뭐 배우자 공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게. 자, 근데 이제 공제제도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이에요. 그리고 30억이랑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에 적은 금액 최대가 30억이고요. 30억이랑 실제 27억 상속받았다. 그럼 27억까지 공제해 주는 거고 실제 53억 상속받았다. 그럼 30억까지 공제해 주는 거고 요 말입니다.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라면 안 좋다. 배우자 공제받기가 좀 불리하다. 왜냐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재산이 21억 있어요. 그럼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이렇게 2명 있었어요. 3명. 그러면 이제 1.5대 1대1이니까 와이프가 9억, 자녀가 6억 상속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받은 거 여기는 다행히 안 싸워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배우자는 30억까지 공제받는다고 했으니까 9억 전액을 공제받겠죠. 자녀가 6억 받아갔으니까 12억 중에 5억은 일괄 공제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7억에 대한 상속세가 나올 거고요. 그 금액은 대략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똑같이 21억 있었는데 재산이 남편이 10억, 배우자 11억 재산이 분산돼 있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냐? 아까 말했죠. 우리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랑 자식이 있으면 10억까지는 공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10억 이하의 재산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상속세가 빵원이 된단 말이에요. 배우자가 자녀가 있는 한.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상속세가 빵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는 1억 5천 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배우자 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 이제 분산이 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좀 생각하시라. 저 여기 있죠? 배우자 공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분산하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상속 설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리. 근데 이제 상속 설계를 할 때는 사실 세금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세금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상속 설계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잘 나눠주냐, 어떻게 재산을 받아서 이 재산을 더 잘 불리고 더 크게 키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이거 주고 쟤한테 저거 주고 쟤한테 저거 주고 이렇게 할 텐데 누구한테 맞는 걸 주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주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떼쓰다가는 그럼 안 할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를 우리 받는 분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는 분들은 몰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몰빵을 하시면 자녀들 사이에 싸움이 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최근에 효성그룹에서 회장님께서 사망하실 때 우리 효성그룹의 둘째 아들이랑은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둘째 아들 것도 남겨놨어요. 효성 떠났어도 둘째도 상속재산 줘라. 사망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나라 유류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줘도 싸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줘서 싸움 나서 잘하고 있는 애들 자꾸 힘들게 할 바에 그냥 유류분 이상을 줘서 형제들끼리 싸움 안 나게 이렇게 상속을 하신 거예요. 미리 유언장 작성하신 겁니다. 이분은 미리 몰빵을 안 하신 거죠. 기본적으로 회장님께서 설명하신 거죠. 아마 회장님은 돌아가시 전에 법률 조언을 다 받으셔서 이렇게 정리한 거다. 아마 성과 담당을 로펌에서 이렇게 처리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줬으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권리를 주고 책임도 지게 만들어야죠. 대부분 이제 주시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안 들어서 간섭을 엄청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싸움이 일어난다. 결국에는 이제 준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서로 간에. 받은 사람도 받았다 생각 안 하는 거고 준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주놓고 간섭을 자꾸 하면 결과가 안 좋으면 자꾸 자식이 부모 탓을 한단 말이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하라 해서 안 된 걸 왜 내 탓을 하노? 결과가 안 좋다고. 이렇게 되니까 쉬고 나서도 사이가 멀어진다. 줬으면 그만이다. 줬으면 없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잘 줘야 됩니다. 주실 때 신중하게. 당연히 타이밍을 고려해야 된다. 언제? 그래, 필요할 때. 자식들이 필요할 때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롯데그룹이 그랬죠. 회장님이 사망하실 때까지 이게 상속 승계구도가 지정되지 않아가지고 성년후기원 받는 과정과 사망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금 첫째 아들이 소송한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 상대로.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내가 60이에요. 나이가. 내가 잘 벌어. 굳이 이제 상속재산 필요 없어. 뭐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야. 이럴 때 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식들이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제 시작할 때 한창 결혼하고 사업 시작하고 할 때 돈 필요할 때 그때 조금 주는 게 정말 현명하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타이밍도 좀 봐가면서 그 다음에 상속세를 봐가면서 아까 10년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 포함 안 되게 조금 타이밍을 고려해서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 다음은 상속법인데 상속법은 제가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상속법은 제가 이미 유튜브에 다 있고 2024년 상속법은 바뀐 게 없어요. 유류분 위헌 난 거 말고는. 근데 그거도 이미 유류분 위헌도 제가 정리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증여세 상속세 부분은 이제 작년에 바뀐 게 있고 증여세에서 그러니까 신설됐죠. 1억까지 혼인이랑 출산하면 1억 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상속세가 개편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편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오늘 방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상속법은 뭐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짧게 계속 팔로우 할 거니까 제 방송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뒤처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상속세 증여세 마찬가지입니다.